네, 안녕하십니까. 마켓 뒷담화 박강명 씨 퇴근합시다.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한 주의 마지막이었고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증시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을 했었고 국내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경계감도 높았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예전 코로나 때가 거의 1,300원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1270원대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환율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하다 싶은 것이 미국에서도 어닝 시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국내 역시도 어닝 시즌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결국 지수는 거래소 같은 경우가 약밥 정도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이제 소폭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은 환율이란 부분과 그 실적, 어닝 시즌, 그리고 다음 주 연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토마토 운영력 3명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일 우리 그 토마토 투자자분의 대표 운영 중에 한 분이신 박준영 의원님이시고요. 네, 박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명준 의원님 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준 의원입니다. 네, 소개를 해야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번 한 주, 그 4월 한 달, 그러니까 우선 이제 결과적인 부분만 보면 결과적으로는 4월 한 달은 하락입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하락을 하면서 결국 이제 국내 증시가 2월 달, 3월 달, 4월 달 계속해서 음봉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실 이제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하는 2600에서 2615포인트 여기를 이제 이탈하느냐 안 하냐, 사실 이 부분도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많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난주에 그 넷플릭스 급락한 거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이제 뭐 상당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가 높긴 했었는데 사실 실제로 안 좋았었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 보여줬고 결국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좀 미쳐줬었는데 근데 나름대로 선방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결과적으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던 거를 하락도 들떠줬었고 어제 오늘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이번 주에 하락했던 부분을 다 회복했다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강했던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실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삼성전자가 다 가져갔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갖고 앞전부터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한 4% 정도 올라왔는데 바닥이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바닥이 나왔다.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바닥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그동안 애국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중심에 팔았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또 그런 시점에서 이따 환율 얘기를 하겠지만 환율도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로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앞서 계속 지금 박스권인데 최소한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점은 다시 확인했다. 지금 아마 3바닥 정도 되나요? 네 번째? 2600번 초반 정도가? 세 번입니다. 세 번죠, 3바닥. 현재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거의 3바닥 정도 되거든요. 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은 문제가 없었던 거, 1분기 실적 알다시피 매출이 77조 원에 영업이익 13조 원. 14조 천억. 예. 근데 이제 2분기로 넘어가는데, 2분기도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2분기도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15조 4천에서 일부에서는 16조 원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실적도 뭐 우상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종합주가지수 함께 간다고 하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오늘 약간 그 갭을 좀 메꿨어요. 오늘 메꿨습니다. 아직도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종합주가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더 빠졌습니다. 연말에 삼성전자가 아마 78,400원인가? 78,9천원이었어요. 네, 지금도 13.9%예요.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보니까 작년 연말 대비해서 9.5% 떨어졌으니까 오늘 올라서 그렇죠. 네, 오늘 올랐음에도 안으로 불구하고, 들어왔죠. 그렇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건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환율도 급락이 나왔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150만 주, 기관이 한 300만 주 샀더라고요. 삼성전자 매수는 3월 25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는 바닥은 나왔다. 근데 주가가 갭맥주는 가격이고 그러나 워낙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종합주가에서 약간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의 바닥이 나왔다 한다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완만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일단 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바닥은 나왔는데 네. 이제 반등 자체는 완만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예상할 때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보다 아웃퍼폼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는 거고 워낙 상반기 때 안 좋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보다 조금 앞서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격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 7만 원 정도 회복된 수준. 그 정도까지는 종합주가지수 조금 앞서갈 수가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많이 안 들어온다. 오늘 또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오늘 샀지만은 특히 전기전자는 오늘 샀어요. 근데 보면 외국인 수급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똔똔이에요. 매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다른 것들을 팔고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은 삼성전자를 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팔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면서 다른 것들도 함께 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다른 것들을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담기에는 다른 여타 종목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삼성전자 58,000원 논을 벌써 2달 이상 부르시고 있는 명운용력이 삼성전자의 반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예, 그 삼성전자에 있어서 글쎄 제가 운용력을 봤을 때는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흐름, 예,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하고 58,000원 논 계속 말씀드리면서도 7만 원 1차적으로 7만 원 부딪히면 거기서 좀 반등 나오는 그런 흐름들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 드렸고 2차적으로 6만 7천 원 또 오면은 거기서 또 이제 좀 급반등하는 척 할 거다 그런 얘기 드렸고 6만 4천 원 오면 거기서 또 반등 나온다 그런 반등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래도 한 7월 달 전까지 한 5만 8천 원 부딪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7만 원 부딪히고서는 거의 한 보름 이상을 그래도 버텼죠. 7만 원에서 반등 나왔다 어쩌다 하면서 한 보름 동안을 버텼어요. 그리고 6만 7천 원 이제 또 부딪히니까 그게 4월 13일인가 거기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6만 9천 원까지 장대 양봉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그 다음 날 다음 거래일 날 도로 빠졌다가 다다음 거래일에 이제 또 신저가가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는데 예, 오늘은 그날은 6만 7천 원 정확하게 부딪히고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6만 4천 원보다는 약간 위. 어제 저점이 6만 4,500원이었거든요. 어떻든 6만 4천 원 근처 왔다고 어떻든 반등이 나온 것에 불과한지 이렇다면은 다음 주 월 화요일에 도로 오늘의 양봉을 다시 메꾸고 빠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겠죠.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시장이 이제 뭐 5월 달 보면 뭐 글로벌 연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또 뭐 신정부 출범도 또 다음 달 있고 하니까 등등을 뭐 테마 이슈로 좀 장세를 이렇게 좀 돌리는 그런 양상을 가져가기 위한 시그널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인지 그거는 월 화요일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삼성전자가 바닥은 아니다. 그건 월 화요일을 월요일 날 봐야 보고 된다. 예. 5만 8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도 자주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이나 업종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메리트가 약하다. 그리고 앞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삼성전자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 뭐 반도체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고객이 이탈했다든지. 근데 이제 어저께 컨퍼런스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고객들 이탈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수주 받은 물량만 해도 아직까지 많고 그 수율 문제도 점차 개선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는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우리가 시장에서 안 좋다, 힘들다, 메리트가 없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회사에서 좀 풀어주긴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편으로는 실적을 봤을 때는 사실 실적은 좋으니까 앞으로 사실 제일 문제는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거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전에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가 뭐 지수 정도의 수익, 지수 정도만큼은 따라갈 거다. 또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이고 뭔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완화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뭐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빠졌던 것 자체는 알다시피 반도체 현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반기 때 고정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불확실한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도 있고 뭐 스마트폰 쪽에 GOS 논란이라든가 앞서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 대한 경쟁력
특히 이거 TSMC를 좀 추월하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TSMC하고 지금 경쟁 관이 더 벌어졌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신뢰를 못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이 해소된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반도체 가격 자체는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거니까 지금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반도체 관련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종 담당자들, 반도체 담당자들이, 삼성 담당자들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반도체 때문에 증가된다는 거죠. 이제 앞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4조 1천억인데 적게는 15조 6천억에서 16조 원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아직도 반도체 수율 자체는 가격 자체는 좋다는 의미죠.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아마 스마트폰 부분 자체는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경쟁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탈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했어요. 이탈해가지고. 그리고 TSMC와 격차 부분 자체는 어제 오늘 해결될 수 있는 그것도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돼서 그래서 제가 아웃퍼폼하게 못 간다. 아웃퍼폼하게 못 간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싸냐 비싸냐는 얘기를 할 때 지금 PR이 아마 삼성전자 10.4, 5 정도 되죠. 아마 시장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똑같아요. 현재 시장의 평균 PR이 10.34배거든요. 시장은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는 종합주가지수와 함께 간다는 시각이고 결국은 간다는 것 자체는 결국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인 수급도 좀 어느 정도 매도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좀 일단하게 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주 좋게는 보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바닥은 형성이 좀 돼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 오늘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굉장히 큰 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어제까지 삼성전자가 외인들이 1조를 팔았었거든요. 오늘 이제 1,000억 전 넘게 매수해가지고 이제 한 주 동안 9천 정도 팔았는데 워낙에 삼성전자를 매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사실 그렇게 메리트는 저도 없다고 보는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현재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주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은 다른 걸 교체를 해야 될 거냐 사실 이런 부분도 약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앞전에 우리 명준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만기일 이때가 중요하다. 그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수용이다. 그죠? 지수용이다. 예. 이런 얘기 하셨었죠. 예. 그래서 그런지 사실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가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게 어제하고 오늘 대규모로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오늘 쳤다라는 뉘앙스가 시장에 풍겨지니까 외국인 역시 선물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후장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같이 유입되는 형태를 만들어줬는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우선은 뭐 단기적인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7만 원이나 7만 원 뭐 좀 넘어가거나 그 정도가 나온다면 지수 자체는 바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좀 바닥이 나왔다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돌아서야지 지수가 돌아서거든요. 그런 부분이 앞서 이제 선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어제까지 선물 누적 매도 금액이 5조 한 2, 3천억 됐을 겁니다.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을 8천억 정도인가 종가는 최종 안 받으면 그 정도 샀죠. 막판에 조금 쳤습니다. 현물은 안 샀는데 결국은 선물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 사니까 이제 지수는 안 빠질 거다. 그래서 선물을 대규모 지금까지 5조 원대 넘으면 거의 최대 수준이거든요. 많이 팔았죠. 최대 수준인데 선물을 서둘러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중심의 대형주가 장세가 좀 보였거든요. 다음 주에도 현재 흐름을 본다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 분자가 좀 많이 시장에 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선물을 좀 사면서 삼성전자가 사면서 지수는 좀 더 끌어올리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오늘 같은 장에서는 또 개인 투자가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동안 삼성전자가 못 움직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움직이는 건 다른 것들이 움직이는데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함께 못 가거든요. 지수 부담 때문에. 그리고 또 LG전자가 빠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오늘 보면 LG전자를 집중 타격된 것 같아요. LG전자를 거의 50만 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삼성전자는 반등을 할 건데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전자 팔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샀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면서 다른 것들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는 올라왔지만은 개인 투자가를 느끼는 체감 지수는 별로 그렇게 개인들도 그렇죠. 그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 일단 많이 갖고 계신 일부 종목들 같은 국민들이니까. 경우는 차별화가 많이 생겼으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고생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약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올라간 국면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약간의 유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왜냐하면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어제 오늘 지금 지수 반등 과정 보면 상당히 좀 특색이 있는 게 있죠. 어제도 그랬어요.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만의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제도 지수 반등 과정 중에 보면 어제 상당히 뜬금없는 그 시가총액 최상위군에 굉장히 뜬금없는 종목들을 막 8%, 10%씩 크게 쳐올렸죠. 그 종목들이 삼성물산,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 SDS, 뭐 아모레퍼시픽, 대우건설 등등이 갖고 딱 10개. 그게 어떤 섹터, 특정 섹터도 아니에요. 특정 섹터를 밀어 올린 것보다도 그냥 쭉 늘어져 있거나 아니면 줄줄줄 흐르던 종목. 그러나 시가총액 영향력은 상당히 있는 딱 10개의 종목만 거의 뭐 한 8%, 10% 이런 식으로 팍 올려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는데 글쎄 이유야 뭐 다음 주 이유 가봐야 알겠지만 어떻든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어서 지수를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선물만 땡길 수는 없잖아요. 선물 땡기는 가운데에서 뭔가 현물에 있어서도 지수의 플러스 요인을 그만큼 가져갈 종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가총액 최상위에서 그래서 딱 그 타겟팅 종목. 오늘은 딱 삼성전자와 대중주군단 중에서는 오로지 OCI 하나였죠. 딱 그 두 종목. 이런 식으로 그걸 올려붙였는데 이게 어떻든 지수를 지금 수요일 날 장중에 거의 딱 지금 3개월 밴드의 저점 딱 터치한 이후에 지수를 그래도 이걸 안 무너뜨리고 방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밴드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5월달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뭐 밑거름 작업인지 아니면은 지수를 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좀 노력을 하는 건지 하는 건 다음 주 초반을 가봐야 알겠다 그렇게 보고요. 어제 오늘 공통점이 다 확산이 없었어요. 그렇죠. 종목 전반에 어떤 순환매 내지는 확산 이런 기조까지 나오면은 이제 장이 본격적으로 5월달에 괜찮아질려나 보다. 지수는 뭐 그냥 뭐 그저 그래도 장세가 굉장히 좋으려나 보다 그러는데 좀 그런 그 좀 인위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월요일 화요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오늘 움직였던 부분 자체는 이제 앞서 이제 엉뚱한 주식들이 치고 올라왔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제 부분은 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대우건설 어제 건설 좀 올라간 것들이 대우건설 실적 좋게 나오면서 그게 끌고 가니까 갔었고 한국전력 올라갔던 자체는 신정부에서 전기료 요금 인상 얘기가 나와서 간 거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본인 이제 소외를 받았던 종목인데 서프라이즈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래서 시장이 안 빠진다는 것 자체가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부 시장에서 좀 별로 시장에서 실적 기대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동안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게 나온 꼴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엄청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 주가를 이끌었잖아요. 아모레퍼시픽도 본래 전망치 자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예상 떡국 열어보니까 좋게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시장을 상승을 이끌었던 거고 또 그들 관련 섹터들이 그동안 부진했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진했어요. 3월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 이 당선이 좀 되면서 그때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때 건설주 갔다가 그대로 계속 빠졌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대우건설 실적 부분 자체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낙폭과대 순환매성도 있고 실적도 플러스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선순환 과정이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어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 자체는 저는 순환매성 흐름이라고 좀 봐요. 오늘 같은 경우도 LG전자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간 것 자체도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왜 확산이 없을까요? 그 보통 그 섹터의 어떤 시가총액 큰 중심 종목이 올라가면 여타 종목들은 오히려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더 강하게 반응하든지 비슷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소부장 종목들도 별 반응을 안 해요. 어제도 예를 들어 뭐 한국전력을 치고 올라갔다? 그럼 관련 또 이제 뭐 원전주나 등등이 갖고 그런 것들이 뭐 거기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좀 신용을 해야 되는데 별로 신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 내용은 우리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우선 마무리 졌다 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실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우건설이 어닝 서프라이 나오면서 끌고 올라갔다 됐는데 건설도 이제 앞전에 이제 건자재 여러 가지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가격이 인상된다 부분이 실적에 안 좋게 영향 미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선반이 됐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괜찮다 되면서 올라간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 지금 명중 형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한국전력이 올라가면은 관련된 이제 섹터들 그다음에 뭐 IT나 이런 쪽이 강세 뛰면은 관련된 이쪽 애들 이렇게 같이 갔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딱 시장 성격을 보면은 기대 안 했던, 그러니까 증권사라든지 시장 전체가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좋게 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자금이 쏠려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 거고,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이제 많이 남아있고, 이제 미국도 사실은 이제 딱 절반 정도 과정이 지나왔거든요, 실적이. 근데 미국도 사실 실적 시즌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안 좋았던 건 결국 다 빅테크가 안 좋았던 거고, 성장주라 얘기했던 나머지 소비 관련이라든지 그 몇 점 중 한 80% 이상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실적은 끝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 발표 굵직한 기업들이 우선 첫 타자가 끝났다 정도 되지 앞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지, 어떻게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미국의 기업들 실적은 일단 저는 이번 주 오늘까지 마무리가 됐다. 영향력 네. 자체는. 왜냐하면 국시간 기업들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거의 미국 기업들 7, 8개 종목이 예상 실적 상향 실적이 나온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했던 것 자체가 최근 나스닥 시장 변동성이 나왔던 것 자체가,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스타트를 잘못 끊었거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틀 만에 40% 정도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주식도 기술주 성장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넷플릭스처럼 40% 정도 급락. 그 이후에 또 뭐 갭 같은 경우도 하루에 2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겁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쉽게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주식은. 그래서 실적, 굵직한 기업도 실적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애플이라든가 아마존까지 실적 발표가 좀 됐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빅테크 관련 기업들 보게 되면 넷플릭스, 구글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굵직한 기업들 본다. 세 종목 실적 좋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부분들 다 나왔어요. 크게 보면. 또 네. 전체 나스닥 시장에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기업도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나스닥 시장이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한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쓰리바닥 나왔다고 저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쪽이었거든요. 일단 환율도 좀 봐야 되겠지만은, 국내로 돌아서 본다 한다면 국내는 이제 기업수로 따지면 코스피 아마 지금 한 10% 조금 넘을 거예요. 오늘까지 발표된 기업들 제가 체크 봤는데. 700개 정도 되는데 아마 100개 종목 발표가 좀 됐으니까. 근데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발표됐잖아요. 지금 막 발표 안 한 게 없습니다. 거의 다 했죠. 업종 대표적인 종목 위주로 다 발표가 됐어요. 일부 이제 소형 섹터의 음식료라든가 그런 것만 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영향은 다 끝났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 끝났다고 봐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실적 발표에 따라 변동성 나오겠지만 지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근데 또 국내 기업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의미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국내 기업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10종목 중에서 7, 8종목은 시장 예상치보다 좋아요. 그리고 어닝 쇼크 나올 종목이 특별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없었죠. 없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도 예상보다 실적이 좋고, 당기 예상보다 좋고, 또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2분기 때도 실적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시장도 실적에 따른 미국도 반영 끝났고 국내 시장도 끝났고 이제 개별적인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 전개되겠지만은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락이 됐고 오히려 그런 부분 자체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향후에 작용하지 않겠나. 그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현재 실적 발표는 이제 업종 대표주라고 하는 이제 코스피에 있는 굵직한 쪽이 대부분 발표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대형, 중소형 다 들어가고 이제 코스닥에 이제 슬슬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대형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공통점은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 회사들. 그 환율 효과를 사실 제대로 봤다가 되는 케이스고, 사실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생각을 못 했으니까 증권사에서의 컨센서스도 다 그거를 상회하는 결과가 환율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눈높이가, 시장에서 눈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졌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한 걸 보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온 건 50% 이상이 나왔고 2배까지 나오는 것도 있었고, 보통 현재 10에서 20% 정도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중소형 쪽에서는 오히려 눈높이 높아진 게 불리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형 종목은 일단 가이던스가 없으니까 거의 없거든요. 없으니까 눈높이가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왜냐하면 거의 전망치가 저도 체크해 보는데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서 그 개별적인 중소형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환율 효과를 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수출 쪽에 차지하는 것들 상대적 대형주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그런 부분들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환율 효과로 실적이 좋은 것 자체는 약간 일회성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이게 현대차도 실적이 좋았던 거 보니까 환율이 아마 거의 5,500억 넘게 차지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 2분기 때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당장 좋게 나왔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못 간 것도 있지만은 못 간 부분 자체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소형 종목들은 아무래도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일부 중소형 종목 중에서 예컨대 대표적으로 5G 관련 종목 중에 RFI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쇼크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생각보다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실적 자체가 중요하죠. 다음 주에 특히 이제 5월 중순부터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엔 지금 그 실적 시즌 중이기는 하지만 실적 뭐 국내 시장 그리고 국내 종목들이 있어서도 현재 그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 것보다는 역시 글로벌 시장, 글로벌 지수가 지금 뭐 또 저점을 깨느냐 아니면 반등 기조냐 그리고 또 현재 2분기에 시장 전체적인 이 트렌드 그게 훨씬 더 요인을 많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막상 지금 삼성전자도 반등 나온 날을 보면 오늘이잖아요. 반등 나온 날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뭐예요? 오늘은 어제 애플이 실적 발표했고 애플이 계속 빠지다가 4%딱 급반등이 어제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거기에 딱 비례하게 4% 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삼성전자 자체의 지금 실적이 좋다 나쁘다 거기에 시장이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도 반도체주 그리고 또 스마트폰주 있어서도 여기에서 그 미국의 대장주가 이게 바닥을 친 거냐 아니면은 반등이 나오냐 거기에 더 반응한다 하는 거는 자체적인 실적보다는 글로벌에 지금 훨씬 관심이 많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최근 보면 또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기업들 뭐 실적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도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또 바이오 기업들이 다 막 신고가 막 뚫고 넘어가고 시장이 지금 약세 구간 4월달 조정 구간에서도 고점부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런 양상을 보니까 이번 주 초반 우리나라 증시 막 무너질 때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막 주가가 급등하거나 그런 양상들을 상당히 보이는데 이거 역시도 바이오주 뭐 제약주 있어서도 지금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고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좋으니까 한국도 덩달아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화장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주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G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얘네가 뭐 실적 작년까지 계속 안 좋다가 이번에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에요. 작년 하반기도 실적은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실적 발표 나올 때는 주가 반응 안 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은 현재가 마침 시장 트렌드에 있어서 또 리오프닝주들이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반응을 안 하던 것이 1분기에는 좋은 실적이 역시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 조금 컨센서스보다 더 나왔다, 덜 나왔다 보다도 그 종목의 주변 특히 미국 시장의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2분기에 지금 트렌드에 맞냐 안 맞느냐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사실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미증시에서 5% 정도 급등을 했잖아요. 반도체 업종 지수가.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때문에. 네, 5% 이상 올랐는데 그렇게 오르지 않았죠. 반도체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 앞전에 이제 가장 제일 많이 서학개미 분들 매수한 게 미국의 나스닥 선물 3배짜리 레버리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테슬라였고 세 번째가 미 반도체 ETF 3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이게 목요일까지 작년 고가 대비해서 70% 하락했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망하는 기업 아닌 이상은 70% 정도 하락하면은 이제 얼추 바닥이다. 아무리 성장주건 하더라도 기업이 이제 부도날 정도로 이제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저가주가 아닌 이상은 거의 바닥 아닌가요? 3배짜리니까 그렇게 빠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도 연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98불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60불, 65불, 70불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 70불 전후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20% 떨어졌으니까 3배짜리면 재작년 70%죠. 언제야? 재작년 그 유동성 장세 시작할 때 2020년 4월 5월에 인버스, 곧버스 이런 것들 푹푹 빠지니까 그죠. 이 정도면 뭐 바닥이다 저랬는데 결국 맞아. 연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더 무너졌죠. 예, 거의 뭐 오히려 황송한 정도였죠. 뭐 유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유가도 그랬고 제가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ETF 상품이 3배짜리 레버리지가 어차피 기초 상품인 반도체 종목들로 구성된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ETF 3배짜리 ETF 상품이 마이너스 70%까지 갔다 이거죠. 그러면 그동안 거기서 손절을 하거나 그 하락한 영향을 종목군들이 다 받았다면 그럼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도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하고 넷플릭스도 현재는 주가가 결국은 73%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 73% 빠졌으니까 이미 넷플릭스는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밸류가 미 증시보다 더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박종현 님이 나스닥이 이제 3중 바닥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이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내 증시가 기술주라고 한 쪽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쪽도 있었지만 IT 쪽에서 근데 반대로 안 좋게 나온 쪽이 사실 소프트웨어 쪽은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반등 탄력이 이쪽이 세게 나올 수 있을 거냐. 이게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실적 시즌 동안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환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3월달 저점을 만들고 원체도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한 20% 전후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고 있거든요. 신저가죠 지금. 네, 신저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환율 효과라고 사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를 저는 약간 이제 워낙 저도 이번에 실적 좋게 나와서 약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아예 또 중립적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앞서 현대자동차의 그 2조 원대 영업이익 중에서 환율 상승분이 5,400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현대캐피탈과 관련된 금융 쪽이 거의 한 4, 5천억 정도 돼요. 실제 자동차와 관련된 마진 부분 자체는 그렇게 따지면 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쪽이고, 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대차 목관주 자체가 앞서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주가가 지금 신저가거든, 지금. 예. 보니까 GM이 작년 연말에 65달러인데 지금 아마 37달러 될 거예요, 주당. 엄청 빠져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에요. 포드도 35달러가 지금 한 14달러 정도 되나? 거기도 반토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다른 글로벌 자동차에 비해서 상당히 이번에 두드러진 성과 내는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부족 국면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선전을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시각에서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미국의 GM 포드라든가 다른 게 비교를 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자동차 GM 포드라든가 종목들이 다우지수는 신저가가 아닌데 그들 가는 종목들이 지금 반토막까지 빠졌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가 최근에 반등 나온 것 자체도 업종 기아차만 작년 연말 대비해서 떴지 현대차가 작년 연말 11% 빠져 있고 현대모비스는 실적이 안 좋아서 그 18% 빠져 있고 다 빠져 있어요. 이게 기아차만 실적이 좋아서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도 차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도 좋아서 약간 올라왔지만은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여전히 자동차가 부진하다. 그래서 실적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지만은 저는 자동차는 글로벌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와야지 상대적으로 기아차, 현대차도 좀 싸 보이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예, 우리가 근데 이게 있잖아요. 환율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유럽도 만들고 일본도 만든다 이게 다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그 하락한 부분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저평가된 만큼 그러니까 저평가됐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다음에 유로화가 빠진 부분, 엔화가 빠진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유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락폭 자체가. 그리고 엔화가 더 심하게 빠졌죠, 엔저가. 근데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띄워버리니까 실제로 단순하게 생각할 때 7%, 8%의 하락이고 달러가 8% 상승이면 갭 차이가 15%거든요.
15% 차이면은 미국 내에서만 차를 판다가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이나 일본의 차들이 더 상대적인 한차 이걸 굉장히 크게 보는 케이스고요. 또 반대로 미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파는 것까지는 어쩌지 한다 하더라도 수출을 하는 쪽은 완전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자동차라는 이 섹터를 산다면 지금은 롱숏 전략이 어떻게 보면 국내 자동차가 롱이고 반대로 미국에 있는 GM이나 포드가 숏이 돼야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환율 효과에 따라서 올라간 건데 사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연구소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 전망 원래는 1130원에 왔었거든요. 그 환율 자체가 1130원에 갔던 부분이 이게 1270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많이 빠졌죠. 올 한 17원 정도 빠졌으니까. 그 환율이 이제 고점이 나왔느냐? 이것도 사실 우리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대표적인 대형주들의 실적은 다 환율이 제가 볼 때도 환율이 절반 정도 차지해 줬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띠니까 경쟁력은 또 계속해서 당분간 좋아진다가 될 것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늘 시장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판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까요? 일단은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떨어져서 한 차익을 노리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훨씬 많다고 봐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국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환율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환율만 지금 약한 거 아니잖아요. 다 약하죠. 예, 지금 달러만 강세고 다 지금 약세입니다. 유로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급격히 약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우리나라 수출기업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환율 약세 국면에서 수출 경쟁력을 얘기했잖아요. 일본과 특히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주요 반도체라든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하고 많이 비교를 했는데 지금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주요 산업 경쟁 안 하거든요. 어디가 경쟁해요? 중국이거든요. 주요 산업들이. 근데 중국이 지금 위안화가 급격히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저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 옛날에 이제 90년도,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를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대부분 다 국내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금 현대차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해외 법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 효과 자체를 다른 나라 통화, 유럽 쪽에 자동차 있기 때문에 유로화라든가 그런 것들 봐야 됩니다. 앞서 이제 우리 강전이 얘기했다시피 미국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요. 저 그걸 인정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앞서 그래서 올해 이번 실적, 현대자동차 실적 어디서 좋았냐? 미국에서 좋은 겁니다. 그렇죠? 다른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는 아주 죽쓰고 있고. 중국은 이미 거의 네, 끝났고. 각서 안 되고. 네. 유럽도 별로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번 현대차 좋은 것 자체는 미국 쪽입니다. 예, 자동차가 없어서 인센티브를 영업사원들한테 안 주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됐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도 그 인정을 하는데 중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또 현대자동차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측면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주요 수출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많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국가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그들 국가의 환율도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너무 얘기 길어지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얘기가 지금 자동차로만 갔는데 네, 이게 환율 때문에 환율을 얘기해야 돼요. 환율 효과로 인해서 네. 실적이 대형주들이 좀 좋게 나왔다 이 얘기였고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환율이 네. 정점을 찍었느냐 부분과 환율이 꺾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환율 정점 찍는 거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나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화에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말인가도 그때도 꾸역꾸역 하고서 환율이 막 1200, 뭐 30원, 50원 막 쭉 올라가다가 하루 확 뺐거든요. 예. 하루 확 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뺐지. 그러고는 또 꾸역꾸역 올라오던 게 어제까지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또 확 뺐죠. 그럼 당연히 뭘 봐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흐름이 지난번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냐? 이번에 좀 뭔가 다른 모양들이 나타나냐? 이거는 지금 환율만 그런 게 아니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최근 보면 거의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뭔가 쑥 올라가서 이제 전혀 새로운 고점을 만들 것처럼 하다가 질질질 또 나오고 이걸 한 3번 정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선 딱 단적으로 야 이거는 무조건 뭐 이게 뭐 고점 나왔다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된다 라기보다는 정말 좀 봐야 됩니다. 오늘은 시그널이 좀 세게 나왔잖아요. 이 어떻든 변동률이 이런 날은 다음날 다다음날
봐야지 거기서 그냥 야 오늘 저거 뭐 운봉 나왔으니까 어떤 상황이야라고 보긴 좀 그렇지 않나. 명기로 운영력이 다음 주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환율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보자 그랬었는데 저는 바닥이 나왔다고 좀 봐요. 왜 그러냐면 바닥이 나왔다는 게 이제 환율이 고점 나왔다. 오늘 고점 1275원 찍었거든요. 1274.7까지 찍고 오늘 1255원 무려 장중 고점도 20원 차트를 보시면 완전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 자체가 뭐냐면 저는 나왔다고 본 이유 자체가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원화의 최근 원달러 원화의 흐름 자체는 달러화와 거의 연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연동입니다. 달러와. 이게 달러가 강세되면 원화는 거의 다음날 필히 약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달러가 강세했어요. 100점 제가 계속 추이를 봤는데 100.8까지 올라갔었어요. 103.8. 103.8. 근데 103.78 정도가 어느 시점이냐를 봐야 되는데 올라간 때가 2020년도 코로나 때 엄청 불안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월 그렇죠? 중하순. 그렇죠. 예. 3월 중하순 때, 예. 3월 15일에서 20일 때. 그때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1,300포인트, 1,400 무너질 때, 무너질 때 그때 환율이 달러가 그때 현재 오늘 아침에 고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때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느냐? 오늘 장중 고점인 그때 1,296원이 고점 찍었었어요. 근데 종가는 팍 내려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제 종가상으로 본다 한다면 그때 고가는 넘어섰어요. 그때도 보면 연봉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달러 인덱스도 오늘 고점에서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본다 한다면 그리고 달러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일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 안 좋잖아요. 마이너스 1.4% 정도에서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에 달러 강세 부분 자체는 연준의 그 긴축 속도 자체가 워낙 빨라졌던 부분 자체 뭐 다 반영이 됐으니까 이미 우리가 빅쌤 얘기는 지난주에 계속 했지만은 그걸 감안하면 저는 저도 또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변곡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환율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도 바뀔 수가 있다. 제 예상했던 대로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환율이 대부분 운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환율이 내려올 거다. 근데 결국 그러면 기업들과 한 차익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2분기 전개될 거냐. 보니까 3월 말에 환율이 1210원대 정도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 평균 환율은 1210원입니다. 1210원입니다. 그러니까 1210원 아래로 떨어져야지 현대차가 1분기 때 5천억 정도 한 차익이 나듯이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환율이 2분기 때 1180원이나 떨어지면 환율에서 수익 난 부분은 좀 반감이 되겠죠. 근데 환율이 얼마까지 떨어질지 저는 1200 내려가면 1200원 정도까지 1200원 급격히 내려가지는 않겠지만은 왜냐하면 달러 워낙 미국의 금리 속도가 빠르니까 1200원 초반 정도까지는 환율이 내려올 거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본다 한다면 그래서 다음 주에 외국인 수급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좋아질 거다. 그래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 실적보다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면서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 바로 우리가 이제 연준회의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거 바로 연동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율이 달러화 자체도 꺾이려면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연준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가파르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장에 반영된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이 좀 안도감을 가져서 환율이 달러화가 꺾이든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가 풀려가지고 꺾이든지 이런 계기가 좀 있어야지 환율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럼 연준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전망 자체를? 일단은 다 4일, 5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이제 금요일 날 결과 금요일 날 나오겠죠. 반영하죠. 금요일 날 좀 중요한 다음 주에 또 관심 사항입니다. 또 금요일 날 그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도 좀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근데 별다른 내용 있겠습니까? 왜냐면 5월 달에 이미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고요. 현재 시장에서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 3.0%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다는 전망이 거의 65%더라고요. 3.0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3.25까지 올린다는 전망도 3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예요. 6월 달까지도 50bp 인상할 거예요. 그 올해 3.0%까지 올리려면은 네. 50bp를 3번을 연속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2.8% 예전에 미국의 3월달 연준회의에서 점도표를 기준할 때는
두 번 연속 50bp 하고 나머지가 0.2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반영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난주까지는 빅스텝과 관련된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고요. 이번 주에 시장의 변동성은 나스닥 지수주의 실적 변동성이었어요. 이게 다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연준의 통화 정책 회의를 확인하고 다다음 주부터 좀 뭐 시장이 좀 이제 시장 전망까지 갈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대체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시각이 많고 우리 영준원이하고 약간 보수적인 시각이 많은 쪽인데 그래서 완만한 그렇다고 시장 그렇게 뭐 좋게 보는 쪽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도 박스권의 등락 과정인데 어려운 국면은 다시 한번 테스트했다 받았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지금부터는 통화 정책 이후에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김에 마무리하고 제가 명준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5월달 시장 전체 그 통으로 얘기할 때 네. 박스권 그대로 예, 일단 저점은 2,600포인트 초반, 2,620포인트, 10포인트. 2,615. 예. 그다음에 고점은 2,850. 2,770이 박스권인데 현재. 근데 돌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용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좋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2, 3, 4월 달, 올해 들어서 4월 달까지 3개월 연속 지금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너무 길죠. 악재들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얘가 전쟁보다도 연준의 통화정책, 이게 갑자기 뭐 엄청나게 지금 강화된 통화정책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실적 변동성 끝났고, 그래서 악재는 끝난 것 같고, 다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 않는 거고, 점진적으로. 본래 시장 자체가, 연간으로 따지면 3, 4월 달, 5월 달까지 시장 중순까지 좋고 6월 달부터 시장이 본래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도 6월 달에 옛날엔 그랬죠. 작년도 6월 달에 고점 찍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다르죠. 5월 달, 6월 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워낙 쉬었기 때문에 좀 뭐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래도 2,800원 하면 볼 수 있다 정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근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고 국내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저도 늘 같은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박주현님하고 저하고 4월 달 다 틀렸거든요. 저희는 4월 달부터 좋아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했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4월 달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준의 통화 정책이 50bp가 세게 갈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이게 됐거든요. 그 요즘 그런 얘기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지금 중국의 경제 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은 정치적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맨날 이렇게 맞기가 어려운 거는 맞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5월달 저도 이제 똑같은 관점 갖고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악재도 다 방해했고 다 했으니까 똑같은 관점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4월달도 거기서 거기다라고 얘기했었던 명조형이 많았거든요. 5월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월, 화요일 봐야 됩니다. 네, 진짜로. 다음 주에 월화를 봐야 돼요. 월화를 봐야지. 예. 그 5월 달에 의외로 또 강한 이런 흐름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 이제 목금해서 이제 딱 벼랑 끝에서 반등을 줬는데 이게 제대로 빠지기 직전에 오히려 유인한 건지 그건 월화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근데 지수가 뭐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거보다도 지금 뭐 최근 한 3, 4주는 또 이게 주제 마지막이 없네요. 제일 중요한 건 늘 저 있었잖아요. 뒤통수. 뒤통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시장이 섹터고 종목이고 보면 미국 시장이고 한국 시장이고 계속 뒤통수 연속이잖아요. 뒤통수. 그렇죠? 예. 이번 주도 뭐 한 수요일 아침까지는 야, 이거 완전 이제 저점 깨고 엄청 빠지나 보다 하고 막 공포감 주고는 목금. 그냥 뭐 뒤통수 반등. 그럼 다음 주도 마찬가지 각 섹터들도 지금 3월 달, 4월 달도 계속 막 강하게 막 한 두 주 올려붙인 거 따라 붙은 분들은 그냥 20, 30% 그냥 또 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이거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제 완전 또 누워 있는 종목 갑자기 들어올리고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단순히 야 이제 장이 갈 거니까 내 종목도 가겠지. 장이 빠질 거니까 내 종목도 가겠지. 추세 강한 거 있으면 따라가야지. 이렇게 그냥 보편적인 매매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떤 이 시장에서 어떤 모양과 어떤 상황들을 보여줄 때 이 반대로 어떤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이런 양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매야 그래도 수익 날 수 있고 안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그 이제 사회를 볼 것 같은데 명준호 운영 오늘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다음 주에 명준호 운영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항상 사회 볼 때가 네.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항상 보면 또 박우정경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늘 많이 하시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주 그럼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거나 할 거가 있을까요?
다음 주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연준의 우리가. 이거 빼고. 그걸 빼고 일단은 다음 주 시장은 저는 약간 중립적인 시각입니다. 약간 뒤통수를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 빠질 때 사야 된다. 빠질 때 사고 역발상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시장 자체가 그런 장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6,6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저점 깬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파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 거고 또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저는 오늘 삼성전자 주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주가 올라간다고 따라 사서는 안 된다. 오늘 반대로 LG전자 주가 빠졌어요. 오늘 저는 매매를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매매해서 삼성전자 팔고 LG전자를 산다든가. 그런 매매가 LG전자가 삼성전자 둘을 놓고 볼 때 네. LG전자는 더 좋은 부분이 그러니까 둘만 놓고 볼 때 저는 LG전자가 수익률이 더 높다고 봐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올라간 주식들을 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오늘 올라간 걸 보면 어제 빠졌던 주식 다 갔어요. 어제 건설주 올라갔던 거 건설주 다 빠졌거든요. 그런 장입니다. 큰 흐름 자체가 우리가 시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앞서 첫 시간에 그 소외주 순환매 엉뚱한 주식들 올라간다는 자체는 순환매 성격이거든요. 저는 그 흐름이 언제까지 가느냐? 종합주가지수 2,760까지. 그 정도까지 낙폭과대 종목들 순환매를 통해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더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된다.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명준이 뒤통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말아라. 이제 올라갔다 뒤통수일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막 빠질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빠질 때- 뒤통수는 무조건 오르는 거에 대한 뒤통수만 있는 게 아니죠. 빠지는 것도 엄청 빠질 것처럼 종목들 이제 겁주고는 거기가 급반등의 전환점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뒤통수는 꼭 근데 이제 위아래 그렇게 한정된 건 아니에요. 빠진 종목들 빠지는 것 자체는 대충 이제 성장주, 기업 가치가 무관하게 급등한 주식들은 더 빠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코스피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뒤통수는 안 치거든요. 주가 빠질 때 사서는 올라갈 때 사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박종훈님이 이제 진행하시면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고 4월 한 달이 결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도 업종별 차별도 굉장히 컸었던 시장이었고 생각보다 겁도 많이 나게끔 만들었었고 생각보다 더 안 좋았던 시장이 되기도 했었고 이게 박스권 흐름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5월달 시장만큼은 또 시장이 틀린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도 하시고 저희는 이제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